머리가 팥뿌리처럼 흰 노파 하나가 염라대왕 앞에 끌려 나왔다. 그래, 너는 어디서 뭘 하다가 왔느냐? 예, 신라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 왔사옵니다. 신라 땅이라니 그 넓은 땅 어디에서 살았단 말이냐? 예, 경주라는 고을이옵니다. 평생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를 좀 해봐라. 예, 분부대로 아뢰겠습니다. 노파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어린 딸과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고 평생 동안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혼자서 자식들을 키웠단 말이냐? 예, 시집 장가 보내놓고도 줄곧 집에만 있었기에 말씀드릴 만한 별다른 이야기는 없사옵니다. 노파의 말에 염라대왕은 싱겁다는 듯이 좌중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집 밖 세상은 제대로 구경도 못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저는 집만 지켰기에 방귀신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뭐 방귀신? 이 늙은이의 입이 매우 사납구나. 염라대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큰 소리로 말했다. 여봐라, 이 늙은이는 집만 지키는 방귀신이었다니 개새끼가 되어 아들의 집이나 지키게 해라. 염라대왕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나졸들은 노파를 끌고 나가 개로 만들었다. 이승에 있는 노파의 아들 박씨 집에서는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지더니 새끼 한 마리를 낳았다. 어쩌면 꼭 한 마리만 낳았을까? 아내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자 남편도 곁에서 맞장구를 치며 좋아했다. 그거 참 귀엽게도 생겼군. 아무래도 보통 강아지가 아닌 것 같구려. 그렇게 내외의 사랑을 받으면서 강아지는 날이 갈수록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다. 강아지가 커서 중개가 되자 박씨 내외는 집안을 개에게 맡겨두고 온종일 들판에 나가 일을 했다. 대낮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는데 개가 어찌나 사납게 덤비며 물고 늘어지는지 혼비백산하여 집신까지 팽개치고 달아나고 말았다. 하지만 신통하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더없이 얌전하고 친절하게 굴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개를 영물이라고 부르며 귀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복더위 속에서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박씨는 갑자기 개를 잡아먹고 싶어졌다. 저걸 그냥 푹 삶아놓으면 먹음직하겠구나. 거기에다 술 한 잔을 곁들이면 그 맛이 박씨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그는 다음날 아침 동이 트는 대로 개를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개를 잡으면 혼자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기 구경을 못한 마누라도 포식 좀 하게 하고 건너 마을에 있는 누이 집과 고개 너머에 있는 딸네 집에도 다리 하나씩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 개가 기척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었다. 마을 어디엔가 있으려니 싶어 아내를 내보내 찾도록 한 박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숫돌에 칼을 갈았다. 그런데 칼날을 세워놓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개를 찾으러 나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다. 점심때까지 기다리다가 지친 박씨는 그만 화가 나서 아내를 탓하며 자기도 찾아 나서려는데 마침 아내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아니 여보, 개는 어떡하고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없네요. 원 빌어먹을 아내를 나무라며 개를 찾아 나선 박씨도 역시 해질녘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누구 하나 보았다는 사람도 없었기에 그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고개 너머에서 살고 있는 박씨 딸은 그날 새벽에 밥을 짓다가 성큼 부엌으로 들어오는 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세히 보니 친정집 개였다. 반가워서 다가가 쓰다듬어 주었더니 개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숨겨달라는 듯한 신용을 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녀는 우선 밥을 준 뒤에 마루 밑에 자리를 마련해줬다. 개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마루 밑으로 들어가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씨 집에 스님 한 분이 들렀다. 스님은 문 앞에 선 채 말없이 박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아니 스님, 왜 그리 쳐다보십니까? 허허, 큰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구려. 스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댁에 분명히 개 한 마리가 있었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 개가 며칠 전에 자취를 감췄지요? 박씨는 신기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며 스님을 안으로 모셨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마루에 걸터 앉은 스님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게는 바로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당신 집을 지켜주려고 개로 환생해서 오셨는데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쯧쯧쯧. 아니 뭐라고요? 그 개가 저의 어머니라고요? 말씀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기겁을 한 박씨는 스님의 장삼자락을 잡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스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그 개는 지금 제 너머에 있는 당신 딸네 집에 숨어 있으니 얼른 모셔다 효성을 다하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대로 가훈이 멸할 것입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넋을 잃고 서 있던 박씨는 부랴부랴 누이네 집으로 달려갔다. 그 사연을 들은 누이도 크게 놀라며 펄쩍 뛰었다. 두 사람은 다시 개가 있다는 딸네 집으로 줄다름쳤다. 어머니 어디 계시냐? 숨이 턱에 차도록 몰아쉬면서 박씨가 다급하게 묻자 딸은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했다. 아니 할머니 말이다. 할머니라뇨? 응, 저기 계시구나. 어머님. 박씨는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며 울부짖듯이 어머니를 외쳤다. 고모를 통해 자초지종의 사연을 들은 딸도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전생에 못한 효도 이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씨는 개를 등에 업고 팔도 유람을 시작하여 이름난 명승고적과 명찰을 두루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고향 근처에 다다른 박씨는 잠시 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잠깐 졸다가 깨보니 등에 개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개는 앞발로 흙을 긁어 작은 웅덩이를 마련해 놓고 자는 듯이 죽어 있었다. 박씨는 슬피 울며 그곳에 묘를 쓰고 장사를 지냈다. 그 후 박씨 일가는 가세가 번창하여 부자가 됐다. 경북 월성군 내남면 이조리 마을엔 아직도 그 무덤이 남아있다고 한다. 유진사가 점심 수저를 놓고 소술대문 밖으로 나갔다. 뒷짐을 지고 발 아래 펼쳐진 황금 들판을 내려다보니 빙긋이 입이 벌어졌다. 그때 지나가던 한 탁발승이 삿갓을 푹 눌러쓴 채 쯧쯧쯧 운세가 정점을 찍었구랴. 탁발승은 유진사에게 이끌려 사랑방에 앉았다. 여봐라, 여기 곡차를 올리렸다. 둘이 주거니 받거니 몇 순배 청주를 돌린 뒤 유진사가 물었다. 정점을 찍다니요? 이제는 내려갈 운세요? 스님은 여전히 삿갓을 눌러쓴 채 하강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급전직하하겠소이다. 유진사가 너털 웃음을 짓더니 땡초가 못하는 말이 없네. 문을 발로 차며 여봐라, 하인들을 모두 모이도록 하라. 그러자 탁발승이 삿갓을 올리며 수염을 기르니 제법 양반티가 나네. 유진사가 뒤로 물러앉으며 설설 오줌을 쌌다. 그때 자지러진 비명이 들리고 탁발승은 사랑방 문을 열고 나가며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은장도를 망태에 쓱쓱 문질러 닦았다. 한 손에 움켜쥔 피투성이를 누렁이에게 던졌다. 유진사의 남근이다. 유진사는 목숨은 건졌지만 양쪽 발목인데도 잘려 죽는 것만 못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년하고도 3년 전 보부상 마생원과 강도치는 주막에서 국밥에 탁배기 2우리병을 마시고 마루에 누웠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법이여. 이런 기회는 하늘이 내려준 것. 어물거리다 놓쳐버리면 평생 후회하게 돼. 이튿날 아침 밤새도록 뒤척이던 강도치가 이를 깨물며 매형 하겠소. 단호히 말하자 마생원은 빙긋이 웃으며 손아래 처남에 어깨를 두드렸다. 나라가 썩어 있어 매관매직이 판을 치던 시절 경상도 땅 안동의 김대감은 봉직을 마치고 낙향한 지 3년 만에 다시 관직을 맡겠다고 나섰다. 탐관오리 시절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깊숙이 묻어두었던 금은보화를 꺼냈다. 다음날 고리짝에 넣어 좌의정에게 보낼 참이다. 촛불 아래서 금송아지, 옥팔찌, 금괴를 펼쳐놓고 점검하고 있던 그때 문을 박차고
복면을 한 강도 둘이 들이닥쳤다. 후다닥 고리짝을 옆구리에 낀 마생원이 번개처럼 뛰어 대문을 열고 나가자 행랑아범과 하인들이 횃불을 밝혔다. 어물거리던 강도치는 훌쩍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저놈들을 잡아라. 김대감댁 하인들이 따라 나섰지만 잡히는 것은 캄캄한 어둠뿐. 강도 둘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강도치는 50리를 달아나다 산속으로 숨어들어 잠을 자고 어둠이 내리자 또 밤새도록 걸었다. 해뜰역에는 충청도 제천장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선 국밥집에 들어가 배를 채우고 매형과 약속한 소전 느티나무 아래로 갔다. 1시경, 2시경, 반나절, 한나절이 지나자 강도치는 걱정에 휩싸였다. 매형은 잡혔는가 봐. 지금쯤 주리를 틀었겠지. 그러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 혼자 독식하려고 안 나타나는 건가? 그럴 리가. 누님과 사이에 아들이 셋이고 그렇게 금실이 좋았는데. 강도치는 밤이 늦도록 소전 느티나무 아래서 기다리다가 다녀갔다는 표시를 남기고 충주로 향했다. 사흘 뒤 충주 장터에다 2차 접선 지역인 나루터 주막에 담보찜을 풀고 매형을 기다렸지만 그곳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달이 났구먼. 잡힌 게 틀림없어. 탁배기 한 잔을 마시고 나니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강도치는 9달 만에 고향에 내려갔다. 누님이 그를 잡고 매형의 행방을 물었다. 강도치가 먼 산만 바라보자 누님이 울음을 터뜨렸다. 제삿날은 언제로 알고? 죽지 않았어요. 매형은 돌아옵니다. 목이 메어 말끝을 흐린 강도치는 장가 미천으로 모아뒀던 돈을 누님에게 주고 다시 보부산 길로 나섰다. 그리고 안동 김대감댁 주위를 기웃거리며 소문을 들었다. 큰 도둑을 맞았지만 도둑은 못 잡았다는 것을. 강도치는 조선 팔도강산을 헤집고 다녔다. 이문을 찾아 쏘다니는 게 아니라 소문을 잡으러 쏘다녔다. 그렇게 하기를 20여 년, 전라도 땅벌교에서 늙은 보부상으로부터 매형 소문을 들었다. 성을 바꾸고 진사벼슬도 샀다. 매형이라는 작자는 천석군 부자 유진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강도치는 탁발승으로 변장해 유진사를, 아니 매형 마생원을 처단했다. 그리고 승복을 입은 김에 입산했다. 어허, 오늘도 남정네들이나 하는 무술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방실 장군은 눈살을 찌푸리며 마당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누이 동생을 바라보았다. 저는 수놓는 것보다 이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오라버니, 누이 동생의 말에 이방실 장군은 연신혀를 찼다. 누이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매일 사내들이나 하는 무술을 연마하고 있으니 오라버니 된 자로서 영눈에 거슬렸다. 인물로 보나 예의범절로 보나 손색이 없는 누이 동생이었지만 한 가지 흠이라면 사내들처럼 무술을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충렬공 이방실 장군은 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을 물리친 유명한 장군으로 어릴 적부터 힘이 세고 몸이 날래 궁술, 검술 등 무예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런 이방실 장군의 눈에는 누이 동생이 매일 무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이들 장난 같기만 했다. 아무리 누이 동생이 무술에 자질이 있다 해도 여인네는 여인네로서의 본분이 따로 있지 아니한가. 여자들은 그저 다소곳하게 집안일이나 잘하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했던 그 시절에 이방실 장군이 무술에 심취해 있는 누이 동생을 곱게 볼리 만무했다. 그래서 이방실 장군은 종종 누이 동생에게 핀잔을 주곤 했고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남자들이나 연마하는 무술을 무엇에 쓰려고 여자의 몸으로 그리 애를 쓴단 말이냐? 네가 그 무술을 쓸 때가 있기나 하겠느냐? 오라버니의 핀잔에 누이 동생은 당당하게 말했다. 남정네들이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면 제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하겠어요? 이방실은 누이 동생의 질책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 무렵 고려는 안팎으로 시련을 겪고 있었다.
안으로는 난이 끊이지 않았고 밖으로는 홍건적과 왜구들의 침범이 잦았다. 나라에서도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방실의 누이 동생은 이런 시국을 꼬집어 오라버니를 비꼰 것이다. 이방실은 누이 동생의 말에 기분이 상했다. 그렇다고 네가 그 실력으로 나라를 위해 쓸 수나 있겠느냐? 기회만 온다면 너 같은 여자가 무술을 한다고 해서 건장한 남정네 하나를 당해낼 수나 있겠느냐? 쯧쯧. 누이 동생의 기를 죽이고자 이방실 장군 또한 비꼬며 말했다. 한 명뿐인가요? 두서넛이 와도 문제없지요. 어허, 괜히 큰 소리만 치는 것 아니냐? 직접 보시겠어요? 누이 동생은 상기된 표정으로 마당에 쌓아놓은 나뭇가지들 중에서 마른 가지 몇 개를 꺾어 담벼락에 꽂았다. 무술의 기본이야 날렘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오라버니께서는 이 나라 최고의 무술을 자랑하는 분이오니 저 나뭇가지를 딛고 담벼락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요? 누이 동생의 말에 이방실은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하, 그 정도야 어렵지 않지. 이방실은 대답과 함께 얕하고 외치며 순식간에 담벼락 위로 올라섰다. 어떠냐? 이 오라버니의 실력이? 역시 오라버니의 무술은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닌거려? 누이 동생의 찬사를 기대했던 이방실은 자신의 무술 실력이 무시당하자 얼굴을 붉히며 버럭 소리쳤다. 뭐야? 못하는 말이 없구나. 오라버니의 무술이 완벽하다면 담벼락에 꽂아둔 나뭇가지가 흔들림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시어요. 이 나뭇가지는 아직도 흔들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누이 동생의 말에 기가 막힌 듯 이방실 장군이 말했다. 어허 참, 새가 앉아도 흔들릴 나뭇가지 있건을 나 같은 사람이 딛고 올랐으니 조금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방실 장군의 말에 누이 동생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지요. 누이 동생은 기합 소리와 함께 몸을 날려 담벼락 위에 올라섰다. 과연 누이 동생의 말대로 나뭇가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방실 장군은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으나 분명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누이 동생의 무술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허, 너의 실력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구나. 그 뒤로 이방실 장군은 누이 동생의 무술 연마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나 밤낮으로 열심히 쌓은 누이 동생의 무술은 안타깝게도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치근덕거리는 건달 같은 녀석들을 물리치는 데는 여간 좋은 것이 아니었다. 한 번은 이방실 장군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나라의 죄인이 되어 피신하게 되었을 때였다. 이방실 장군은 중한 환자로 변장하고 누이 동생이 간호하는 척하며 함께 길을 떠났다. 오라버니, 좀 더 제게 기대는 척하시어요. 저쪽에 나루터에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조심해야겠어요. 누이 동생의 말에 이방실 장군은 죽어가는 병자 행세를 하느라 발까지 절며 걸었다. 두 사람은 드디어 무사히 배를 탔다. 하지만 아까부터 누이 동생을 유심히 바라보던 몇 명의 사내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누이 동생의 미모에 사나이들은 자신들끼리 희죽희죽 웃더니 곁에 있는 병자를 무시하고 수작을 거는 것이었다. 그런 병든 노인네랑 무슨 재미로 동행하시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좋지. 그러더니 한 사나이가 누이 동생의 손을 잡으려 했다. 이방실 장군은 울컥 치미는 화를 참느라 몸이 떨렸다. 숨어다니는 지금의 처지로는 나설 수 없는 것이 분했다. 누이 동생 또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한 듯 사나이들의 수작에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이리저리 피하였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중 한 사나이가 덥석 누이 동생을 껴안으려 했다. 그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몸을 날렸다. 그러자 곧바로 한 사나이가 물속에 빠졌다. 옆에 있던 사나이들이 놀라 어리둥절해하는 사이에 누이 동생은 그들도 가차없이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면서도 평소에 워낙 건달짓을 많이 하던 사내들이라 누이 동생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리하여 이방실 장군과 누이 동생은 무사히 강을 건너갔다. 이방실 장군이 누이 동생의 무술 실력에 다시 한번 감탄한 것은 물론이었다. 김규의 자는 몽서로 명종 병오년에 문과로 급제하였다. 왕이 친히 경회로 목가에서 비가 오기를 비실 때에 볕이 내려쬐는 곳에 앉으셨는데 어디선가 풍악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무슨 까닭인지 물으시니 신하가 아뢰었다. 방주감찰이 연회를 합니다. 왕이 대노하시어 말씀하셨다. 지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아 농사가 절망이므로 내 감식하고 풍류를 걷고 밖에서 비를 빌기를 이러하거늘 녹을 먹는 무리가 감히 풍악을 울리고 노느냐? 왕이 신하들에게 명하셨다. 옥에 가두라. 이리하여 24명이 일시에 갇히게 되었다. 옥에 갇힌 신하들이 그 아들들을 시켜 상소하여 애걸하니 왕은 더욱 노하시어 말하셨다. 그 놈들이 사리에 어긋나게 죄를 짓고 또 자식들을 시켜 어리석게 상소하니 더욱 고약하다. 왕께서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다 잡아들이라 하셨다. 그리하니 모두 달아나고 홀로 감찰의 아들 하나가 도망가지 않고 잡히었다. 왕이 물으시었다. 네가 어린아이로 어찌하여 홀로 도망가지 않았느냐? 신이 당초에 아비를 구하려고 상소하였사오니 비록 죄를 받아도 어찌 도망하겠사옵니까? 이 상소문은 누가 지었느냐? 신이 지은 바이올시다. 누가 썼느냐? 신이 쓴 것이 올시다. 네 나이 얼마냐? 13살이올시다. 네가 과연 능히 하겠느냐? 속이면 죄가 마땅히 죽을지라 짓고 쓰기를 다 신이 손으로 하였사오니 시험하여 보옵소서. 이리하여 왕은 가뭄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문제로 지으라 하시니 당장 지어 바쳤다. 옛적의 동의 원부도 오히려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었는데 성상께서 이로써 진념하시면 탕왕의 천리지우를 이루시기 어렵지 않으오리다. 이렇게 쓰여 있으므로 왕은 보시고 기이하게 여기시어 물으셨다. 네 아비가 누구냐? 방주감찰 김세우가 신이 아비올시다. 이 이름이 누구냐? 규라고 합니다. 왕은 어필로 쓰시기를 다음과 같이 하셨다. 네가 글을 잘하고 또 잘 쓰므로 네 글을 보고 네 아비를 방면하며 네 글씨를 보고 네 아비 동관을 방면하니 그 효를 충의로 옮기라. 이어 사관을 명하사 규를 따라 의금부에 가서 다 방면하라 하셨다. 그 후 김규가 사마를 지내고 명묘조 때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이 판윤회까지 이르렀다. 왕의 기일을 당하면 반드시 3일간 울고 그달 동안 소를 하였다. 그 자손이 어필을 족자를 만들어 김규의 신주뒤 벽에 걸었다.